그렇게 한 얼마나 활동을 했었죠, 노르웨이에서? 저는 딱 3개월 있다가 왔습니다. 음. 왜냐면 나갈 때도 제가 거기서 완전히 생활을 할 거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무비자 상태로 나갔었어요. 네. 그래서 딱 최대 90일까지 머물 수 있어서 90일을 꽉 채우고 돌아왔죠. 더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음, 걸까요? 오히려 돌아오고 나서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근무 조건도 좋고, 어, 국내 이제 소방이나 뭐 해경은 당비비 체제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24시간을 일하고 48시간을 뭐 이렇게 휴가를 받거나 아니면 뭐 배 타시는 분들은 조금 다를 텐데 대부분 육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28일을 연속 근무하고 28일을 휴가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고 좀 제가 생각했었던 이상적인 출동 현장들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팀원들이 필요했었던 그런 출동 현장들이 많아서 여기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분명 있었으나 일단 처음에 갔을 때 생각은 현장 활동은 약간 좀 경험 정도에 묻어두고 싶었고 네, 또 다른 이제 목표들을 좀 찾아보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게 노르웨이에서 생활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가장 첫 번째로 했던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근데 바로 일정은 사실 필리핀을 바로 갔어요. 입국하자마자 아마 한 4일 만에 바로 갔던 것 같은데 이제 또 주변에 워낙 그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음. 많아서 정말 뜬금없이 슬기야 같이 필리핀 가지 않을래? 했는데 일단 사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네 했거든요. 필요하니 같이 가자고 했겠거니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 퇴역한 소방차를 필리핀에 기부하러 가는 길에 제가 이제 동행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사실 뭐 순환과는 뭐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네 그런 그 일정이 있었던 게 기억나고 갔다 와서는 사실 뭐 이렇다 하게 크게 활동을 한 거는 없습니다. 음. 네. 그렇게 한국에서 복귀를 하고 한국의 어떤 순환 안전 체계에 대한 한계를 좀 느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 국내에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레포츠 관련해서 이제 수준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에서 하는 스포츠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문화생활 수준 자체가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좀 빠르게 그런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전이 약간 좀 뒷받침이 안 된다는 느낌이 저는 좀 강했거든요. 그리고 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이제 제가 느꼈었던 부분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뭐 노르웨이가 무조건 뭐 대원들의 수준이 높아? 라고 많이 물어봐요. 절대 그렇지 않고 국내 해경도 소방도 거의 전 세계에서 탑급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근데 다만 조금 답답했던 부분은 순환사고 같은 경우는 시간 싸움이거든요. 사람이 물에 빠지거나 실종되거나 사실 숨 몇 초 참으실 수 있으세요? 전 10초? 네, 사실 저희가 막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숨을 참아도 뭐 이제 프리다이버 하시는 분들 빼고는 거의 1분 이내.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에서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길어야 한 4, 5분 이내거든요. 근데 대부분 국내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나가면 일단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에서 대원들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실종자 찾는 업무를 많이 하게 되죠. 뭐 물론 구조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뭐 한강에 이제 순환구조대처럼 이제 보트가 준비되어 있고 이제 뭐 바로 거기 앞에서 사고가 나서 보트로 가서 이제 찾지 않는 이상 거의 대부분은 이제 구조가 아닌 수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일반 국민들의 안전 자체가 조금 이런 인식이 많이 올라가야 되겠구나를 좀 많이 느꼈어요. 특히 노르웨이에서 그걸 좀 많이 느꼈고, 어, 노르웨이에서도 분명 안 지키시는 분들도 분명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다에 나갈 때 뭐
드라이 슈트를 착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라이프 자켓을 잘 착용하기 때문에 뭐 사고가 일어나도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생존을 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조금 이런 수준들이 많이 올라가고 인식이 좀 많이 개선이 되면 우리나라 구조대원들이 수습이 아닌 구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구나. 그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겠구나 느껴서 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흔히 우리 안전 사고에 대한 뭐랄까요 오해가 있다고 하면 그 구명조끼인 거죠. 그 구명조끼에 대한 정확한 사용 목적이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구명조끼의 목적 약간 이런 거보다는 얘기하면 살짝 욕먹을 것 같긴 한데 좀 한국 사람들은 내가 장비를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나 수영 좀 할 줄 아는데 내가 왜 장비를 착용해야 되지? 나 남잔데 나 수영 좀 하는데 그리고 어떠한 규칙이 있는 거를 좀 잘 어긴다라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순환 사고는 일어나는 사고 중에 거의 90% 이상은 막을 수 있는 사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답답하고 그리고 반대로 저희 구조대원들도 장비를 다 착용을 하거든요. 여기 지금 헬멧이 있는데 물에 들어갈 때 항상 헬멧,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드라이 슈트나 아니면 뭐 웨슈트를 착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라이프 자켓을 착용하고 들어가는데 일반인들이 왜 그런 거를 착용하는 거 이렇게 거부감을 좀 많이 느끼는지 그게 좀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중에 이제 대부분은 뭐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곳에서 수영을 한다거나 올해 특히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뭐 이제 금강에서 사고가 났었던 젊은 친구들 사고도 그렇고 바다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비개장되어 있는 곳에서 뭐 수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음주 상태로 수영을 한다거나 또 뭐 요즘에 이제 테트라포드 제 채널에 한번 글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 올린 지 한 달도 안 돼서 또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사고들. 그다음에 올해 또 이슈가 됐었던 뭐 판포포구에서 뭐 다이빙 관련된 사고들 이런 것들은 네. 다들 조금만 조심하면 네,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다였죠. 네. 그래서 결,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네. 자신의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네. 어떤 뜻 의미일까요? 어, 일단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좀 국내에서 좀 많이 아쉬웠던 건 2차 사고가 좀 순환해서 많이 일어난다는 건데 누군가 물에 빠졌을 때 뉴스에서 가끔 보면은 뭐 누군가 뭐 비번인 소방관이 아니면 뭐 비번인 경찰관이 아니면 뭐 일반인이 누군가를 구조했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뭐 당연히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구조한 게 정말 대단한 일이고 멋있는 일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매일매일 뭐 1km, 2km 이상을 수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물에 들어가다 보면 2차 사고가 일어나는 게 사실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요즘에는 바닷가 근처에 인명구조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에 안전장비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구조활동을 하시면 오히려 이제 본인의 안전도 지키고 상대의 안전도 지킬 수 있고 한데 그러지 않고 이제 좀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안전까지 좀 많이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죠. 그런 사고들이 많았죠. 그러면 그렇게 노르웨이 생활과 한국에 돌아와서 느꼈던 것들, 아쉬운 분들 그런 것들이 지금 슬기님이 브랜드 운영을 하고 있는 레스큐의 탄생 비결이기도 하겠어요. 네, 사실 레스큐 W를 처음에 이제 운영을 할 때는 일반인들을 교육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뭐 이제 저희의 목표였지만 뭐 군부대나 아니면 뭐 경찰이나
사실 소방 쪽은 이미 너무 내부에 훌륭한 인재풀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뭐 교육을 나갈 그런 거는 아닐 것 같고, 어, 국내에서는 제복 근무자들이 이제 좀 소방이 오기 전에도 뭐 출동을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지원을 나가거나 군부대에서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분명 있거든요. 뭐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뭐 수색 지원을 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경우들도 있죠. 뭐 소방이랑 경찰에 같이 신고가 들어갔는데 소방관들은 도착하지 않았고 경찰관들이 도착했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순환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이들 또한 가만히 있기는 사실 힘든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이런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급하게 구조를 하려다 보면 분명히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물 속에 들어가서 누구를 구조하는 게 아니라 물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좀 진행해보고 싶어서 레스큐 W를 만들게 된 게 가장 크죠. 그럼 얼마 전에도 우리 광명 쪽에 풀장에서도 네. 첫 행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건 어떤 행사였나요? 이제 처음 시작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뭐 그런 제복 근무자들에 대한 교육이었지만 이거와 더불어서 일단 일반 사람들이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나가서 수색을 하거나 구조를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일반인들 교육도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네, 뭐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 가보면 어떨까 약간 런닝 모임처럼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전을 주도하는 성인들이 돼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첫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었죠. 그렇게 레스큐 W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지금 컨텐츠도 계속 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가장 좀 어려운 점은 어떤 걸까요?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즐기는 것도 좋아하고 하지만 안전에 관련돼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에 사실 좀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 부분이 조금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떤 컨텐츠를 지금 발행하고 계시죠? 이제 물에 관련된 이제 상식,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부분 이제 물에서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셨었는데 대부분 즐길 줄만 알았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럼 레스큐 W의 향후 어떤 앞으로의 비전,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 이런 민간 행사를 좀 많이 주최해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를 좀 많이 알리는 게 일단 목표고요. 이제 사람들 일반인들의 그런 지식이 많이 올라가다 보면 또 정부에서도 이런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겠구나를 분명 느끼게 될 거고, 네. 그런 일을 하는 게 저희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최종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 올해 최종 목표요. 일단 10월 달에 첫 번째 오프라인 행사를 열었는데 다음 달에도 예정돼 있고 매달 여는 게 일단 목표여서 올해 일단 12월까지 3번의 교육을 최종적으로 오픈하는 게 목표고 그다음에 저희 레스큐 W 인스타 채널이 있는데 팔로워 1만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오프라인 행사라든지 어떤 컨텐츠 어떤 분들이 조금 많이 참여해 주시고 보시면 좋을까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누구든 들었으면 좋겠고, 뭐, 나이가 있으시던, 나이가 적던, 물을 좋아하던, 물을 좋아하지 않던, 다양한 분야에서 들을 수 있는 교육이거든요. 대부분 좀, 나 수영을 못하는데 내가 교육을 들으러 가도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수영을 못하시는 분들,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더 왔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물에서 잘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 또한 물을 잘 즐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더 잘 알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어서 뭐 대상을 정하지 않고 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그럼 은퇴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은퇴 선수들이 뭐 반평생 거의 평생을 운동을 하고 은퇴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떤 커리어 전환이나 나 이제 뭐 하지?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우리 슬기 님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조금 그런 해법, 방법을 찾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사실 뭐 다른 선수들처럼 조금 나이가 있는 다음에 은퇴한 게 아니라 되게 어린 나이에 은퇴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은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조금 맞나 싶기는 한데 이거 한 가지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운동을 성실하게 잘 하셨던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도전하시든 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두려움을 없애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수로서 어떤 배워왔던 것들이 네. 커리어 전환을 하면서 새로운 직업에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영향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도움이 되더라 했던 게 있나요? 사실 태권도를 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거? 저는 약간 도전 정신, 정신력 이거였던 것 같아요. 안 되면 좀 더 하면 되지. 그리고 사실 운동할 때보다 힘들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운동할 때가 제일 힘들었고 또 어린 나이에 그런 것들을 또 경험하다 보니까 뭐 살면서 일어나는 것들은 특히 몸으로 힘든 거는 그냥 다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은퇴 선수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은퇴 선수들이요. 또는 은퇴를 앞둔 선수들. 그러게요. 은퇴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일단 좀 은퇴라는 거에 큰 부담감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분명 저처럼 이미 끝이 보이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서 억지로 끌고 가는 선수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좀 무모하게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조금 앞으로의 어떤 거를 내가 어떤 걸 또 좋아할 수 있는지 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런 직업도 있구나.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희망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제 운동 못하니까 내 인생 끝났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새로운 오히려 약간 럭키비키 마인드로 또 다른 거를 내가 도전해볼 수가 있겠구나. 저도 은퇴할 때 사실 20살밖에 안 됐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20살 때도 24살 때도 26살 때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해외를 갔다 온 지금도 내가 조금만 더 어렸으면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늦은 게 아니니까 네, 오늘이 가장 빠른 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하루 빨리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태권도 선수 생활 그리고 은퇴 이후에 라이프 가드 그리고 노르웨이 민간 구조 그리고 지금의 레스큐 W 브랜드를 만드는 데까지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슬기님이 본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스스로한테 사실 선수 생활의 기억은 너무 예전이라 좀 약간 미화가 많이 됐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고등학교 감독님이랑 좀 통화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되게 좋게 기억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항상 노력했었던 선수로 기억을 해주셨는데 매 순간 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가 노력을 덜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매번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던 것 같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쭉 살면 되지 않을까. 잘하자. 네, 안녕하십니까 슬기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에 앞서서 오늘 오면서 어떤 생각하셨나요? 이걸 내가 왜 한다고 했을까? 네,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